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환율은 시장이 만드는 거다. 정부가 개입해봤자 일시적이다. 결국 시장 원리가 이긴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교과서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12월 24일 그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환율이 30원 넘게 급락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0원이 얼마나 큰 움직임인지 아십니까?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닙니다. 누군가 강제로 숨을 멈춘 거죠. 이 30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환율은 하루에 5원에서 10원 정도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큰 날이어도 15원 정도죠. 그런데 30원이 넘게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 누군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격을 가리지 않고요. 국제 금융시장에 뚜렷한 악재나 호재가 없었음에도 단기간에 이런 변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없는지, 이렇게 한번 개입하면 환율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오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먼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정부는 연말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구조가 있습니다. 정부 통계 중에는 연말 기준 종가를 사용하는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의 회계는 대부분 12월 말 환율 종가를 기준으로 정리되죠. 그래서 연말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장부 전체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달러 부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 투자가 확대되면서 달러 차입이 크게 늘었죠. 이 달러 부채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바로 연말 환율 종가로 원화 환산을 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시죠. 환율이 1,400원으로 끝나느냐 1,550원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기업 부채 규모는 원화 기준으로 최대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업이 1,000억 원의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환율 종가에 따라 1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연말에 환율을 끌어내리면 기업 재무제표가 마법처럼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이 외화 자산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연말 환율이 높으면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 BIS 비율이 급락할 수 있죠. 정부가 연말 환율을 방어하면 은행들이 자동으로 건전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연말 종가 관리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의 계기판을 조작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의 원화 환산 규모는 연마 연환율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대외 부채는 원화 기준으로 급증합니다. 반대로 연말 환율을 낮추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보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연율에 집착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구조를 이해했으니 사건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번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호는 이른바 톱니형 차트였습니다. 12월 22일과 23일 사이 환율 흐름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지그재그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매우 지저분한 움직임이 나타나죠. 마치 심장 박동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이죠. 이 패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정부가 본격 개입에 앞서 시장을 시험하고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선 이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번 경우 정부의 1차 방어선은 1,485원이었습니다. 환율이 이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강하게 눌렀죠. 그런데 시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방어선이 1,460원대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12월 24일에도 환율이 1,460원 근처로 올라오자 즉각적인 개입이 반복되며 환율이 다시 급락했죠. 시장은 계속 시험했고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단발성 개입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달러 물량을 계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개입했죠. 얼마만큼의 물량을 투입해야 종가를 관리할 수 있는지, 시장의 반응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한 뒤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행동입니다.
환율이 특정 구간에 접근할 때마다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면 다시 눌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정부가 혼자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또 다른 플레이의 움직임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환율 변동이 커질수록 수익률 변동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환해지나 외환 스왑을 활용해 환율 변동성을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환해지 규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해지는 단기적으로 달러 공급 효과를 만들어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시장에는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외환 보유고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통해 개입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는 외환 보유고 감소에 대한 부담과 국제적 시선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환해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처럼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높은 환경에서는 환해지를 할수록 금리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하죠. 이 비용은 평가 손실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환해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이자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나갈까요? 즉시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당장 나가는 겁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은 평가 수익일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평가 수익과 확정 비용을 동시에 비교하면 착시가 생깁니다. 장부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죠. 언젠가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환해지 비용은 그대로 남고 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재무 상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올까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연말 종가 관리 이후 1월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말에 힘을 다 써버리면 1월에 환율이 급등하지 않겠느냐고요. 상식적인 걱정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도 이미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1월 초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쌓였던 수출 대금이 1월과 2월에 유입되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늘어나죠. 해외 법인의 본사 송금도 1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인건비와 협력사 결제를 위해 환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1월 초까지는 환율이 추가로 내려가거나 적어도 급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 조합은 효과가 있습니다. 환율은 급격한 상승을 멈추고 일정 구간 안에서 관리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연말과 연초 구간에서는 이런 안정 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월 중순 이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정부의 개입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시장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죠. 정부의 개입 여력과 국민연금의 환해지 확대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은 정부의 체력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찍어 누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방어 비용은 커지죠. 한번 개입하면 다음번엔 더 큰 개입이 필요합니다. 마치 중독처럼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급성 위기였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무리하게 소진한 끝에 환율 통제를 완전히 잃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달러 보유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큽니다. 국가 차원의 외환 고갈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렇다면 지금은 안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환율 개입은 있었지만 급격한 글로벌 충격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했거든요. 현재 환율 문제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에 가깝습니다.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단기 개입은 효과가 있죠. 그런데 만성 질환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재발입니다. 약을 쓰면 잠시 안정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반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율 개입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환율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누를수록 시장 참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버틴 쪽이 유리해지죠. 이건 게임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상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장기간 지속된 금리 격차와 과도한 재정 운용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40개월 넘게 유지했습니다. 40개월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금리가 낮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돈을 두면 손해라는 신호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 재정 정책의 문제도 겹쳤습니다. 과도한 감세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통화 신뢰가 약해졌죠. 특히 금리 격차, 재정 부담, 성장 둔화 같은 근본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율 상승 압력은 구조적으로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입이 약해지는 순간 환율이 반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환율이 오른다. 기업들이 환전을 너무 많이 해서 환율이 오른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구조적 문제를 먼저 감지한 거죠. 사람들은 배가 기울기 전에 이미 알아챕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단기 처방으로 시간을 버는 것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명확합니다. 계속 같은 약을 쓰면서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구조를 바꿀 것인가죠. 결국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번 환율 안정은 구조적 해결이 아니라 방어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시간을 벌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이 시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성장 전략이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는 뭘까요? 몇 달 환율을 막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원화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진짜 목적이어야 하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마다 환율을 억지로 누르고 1월에 잠깐 숨 돌리고 2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거죠.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기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엔진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율은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